문화일보의 현안조준 제14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 2024년의 첫 방송입니다.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작년 연말에 후원금 모금 요청했더니 네. 네, 가득 찼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네. 올해 지금 공식 그럼 임기가 몇 월 며칠까지인 건가요? 5월 마지막 날? 5월 마지막 날까지. 5월 마지막 5월 30일? 네. 네, 5월 30일까지 또 추가로 또 받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받을 수 있는데. 네. 저는 작년 1억 5천은 다 채워서. 네. 네. 의원실이 좀 풍족하게. 의원실은 원래 뭐 국가에서 네. 재정이 나오는데 지역 사무실. 네. 유지 비용이거든요.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길게 말씀 안 드리고. 네. 우리 방송의 위력을 확인했다, 이렇게. 네. 제가 길게 말하면 되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5월 30일까지 공식 임기 마지막까지 힘내주시고요. 좀 씁쓸하네요, 저는. 어쨌든 의원님 임기가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너무 이렇게 홀가분한데요. 아, 그래요? 네. 아, 뭐 어차피 또 다시 하실 거니까. 어떤 식으로? 예. 어떤 식으로든 끌어내겠습니다. 나중에 네. 얘기하고. 네. 자, 그리고 신년 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님과 지도부 공식 일정으로 이제 부산에 방문을 했습니다. 가덕신공항 부지, 저도 제 지역위원장 할 때 문재인 전 당대표랑 함께 방문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오전 10시 반쯤에 현장 방문을 하고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던 중에, 테러를 당했습니다. 뇌경정맥 손상을 입고, 응급처치를 하고,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이제 다행스럽게도 생명에 지장이 없고 의식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일단은 요 내용은 언제 의원님께서는 이제 확인하셨나요? 저는 어제 10시 반에 이제 오마이뉴스에 네. 그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제 한창 방송을 하고 있는 중에 네. 이제 쪽지가 들어와서요. 피습당했다. 이게 깜짝 놀라갖고 네. 어제는 좀 제대로 방송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끊기고 네. 중간중간에 이제 속보 들어온 거 소개하느라고. 네. 그래서 너무 걱정을 돼가지고 네. 사진 보니까 거의 뭐 쓰러져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뒤에 핏자국이 흥건하길래 네. 야 이거 상당히 중상이다. 이제 옛날 장면들이 떠오른 거예요. 네. 이제 박근혜 그 대통령이 그때 그때 한나라당인가요? 네. 선거 그때 신촌이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제가 그 대선 때 총괄선대본부장 때 소영길 대표가 또 네, 맞습니다. 그 신촌에서 피습당해서 그때 현장 뛰어가서 병원까지 갔었고, 그래서 제가 되게 걱정했는데 다행히 생명의 지장이 없고 또 어제 수술도 잘 됐다고 해서 네. 이제 좀 치료를 하면서 다만 이제 이게 그 급한 그 경정맥 네. 부분은 봉합을 했는데 네. 혹시 다른 부분에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더 정밀 검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정치 테러라는 게 보면 제정신들이 아닌 분들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참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정치를 하면서 현장을 이렇게 누비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인해 장막을 치면 사실 많은 국민들이 네. 현장에 와서 우리랑 스킨십도 하고 막 대화도 하길 원하는데 네. 이렇게 둘러싸버리면 현장에 가는 의미가 없고 또 이런 의외의 불상사가 생길 걸 항상 대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이번처럼 이렇게 팬클럽을 가장해서 접근하면 네. 이건 뭐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저 주변에서 막 욕을 하면서 온다 그러면 미리 방어할 수 있는데 사인해 주세요, 좋아합니다 이러면서 접근해 갖고서 이렇게 피습을 하면 이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 정말 참 걱정입니다. 근본적으로 없애기가 참 어려워요. 네, 그 말씀하셨다는 대로 정치인의 숙명이죠. 그 국민들과 가장 가깝게 가서 스킨십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해야 되는 현장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님이 이거로 좀 트라우마가 좀 생기진 않을까라 좀 걱정이 되고. 생기죠. 네. 제가 볼 때 이런 사고를 한번 당하면 네. 굉장히 두려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완쾌하는 게 빨리 쾌유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후에도 이제 선거 유세라든가 네. 일정들을 다니는데 경호 대책을 이제 어떻게 세울 거냐 이게 또 좀 급선무죠. 이게 또 모방 범죄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좀 일반 국민들을 직접 접촉하는 것보다는 네. 조금 거리를 두고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선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곧바로 이제 홍표 원내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뭐 이렇게 함부로 언급하는 걸 좀 자제해달라라고 이제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럼요. 이런 사건은 뭐 이런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애를 막는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과도하게 해석해서 마치 이렇게 뭐 좀 사실이 아닌 것을 확대해서 전파하는 방법은 쓰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한 건데 적절하게 잘 경고하신 것 같아요. 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 수사 결과를 좀 보고 네. 이분의 범행 동기가 아직 안 밝혀진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를 봐야 확실하게 사건의 전모를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다만 사전에 칼을 구입하고 네. 그 다음에 또 팬클럽을 가장하고 네.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씩 현장에 이 대표가 참여했던 행사 주변을 맴돌았다는 거 보면 이건 계획 범죄거든요. 네. 상당히 고의성이 있는 거라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드뭅니다. 이렇게 여러 번. 그리고 실제로 뭐 좀 수사 결과 일부 나왔지만 살해하려고 했다 이렇게 증언한 걸 보면 좀 끔찍하죠. 그래서 이게 정말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을 점검합니다만 뭐 어쨌든 현장 경호 대책을 강화하는 거 말고는 지금으로서는 뭐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의견을 남긴 의원들도 있고 저는 좀 실망했었던 게 아무리 서로 미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기 지역구 행사 홍보를 한다거나 어제 그리고 또 굳이 그날 발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자신의 법안 발의를 홍보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좀 있었습니다. 좀 그게 좀 동료애가 너무 없지 않았나.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의원들이 평상시 하던 의정 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을 아마 제가 볼 때는 원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다 중단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 대표의 쾌유 상태를 좀 지켜보면서도 의정 보고회라든가 오히려 의정 보고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이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를 같이 의논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그렇다고 그 의원들이 그거 안 하면 뭐 하겠어요? 집에 있어요. 이현욱 의원이 의정 보고회는 아니고 그냥 공약 발표만 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통상적인 일상 활동은 그냥 진행을 하고 당이 이제 지금 일단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는 일단 좀 비상 상황으로 당 운영을 하면 되지. 국회의원의 일상적 의정 활동도 다 중단해라.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공격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바라보시기에 의정 활동을 중단한다기보다는 굳이 오늘 이렇게 올려야 되냐 여기에 대한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너그럽게 그냥 받아주세요. 본인이 국회는 안 하니까 되게 미운가 보지? 그런 것 같아요. 전해철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이제 방문했다가 글을 좀 수정하기도 했고 그런 부분이 왜냐면 전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발적인 사건이 생긴 다음에 좀 우왕좌왕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어제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초기에 딱 방향을 잡아줘서 제가 초기 대응은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일부에서 왜 부산에 있는 병원에 있지 않았냐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이 아무리 부상을 입었었다 하더라도 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거 무슨 의료 혜택 때문이 아니라 가족들도 부산에 다 내려갈 수 없다 가족들이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으면서 중앙당의 상황도 여러 가지로 지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편의성 때문에 이렇게 옮긴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트집 잡고 그러는 거는 조금 제가 볼 때 오히려 정파적인 시각으로 보여요. 어디서 치료받았느냐에 따라서 따지는 것을. 제가 약간 약오를 하는 게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이 피습당했을 때 이런 지적할 만한 사안들이 좀 있었거든요. 과도한.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병원에 의외로 오래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병원에도 물어봤어요. 치료 다 끝났다고 그래도 퇴원 안 하고 있었어요. 그게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거든. 그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자꾸 이게 피습당한 당일날 이러고 저러고 트집 잡는 거나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게 저는 정파적으로 보여요, 오히려.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쪽에서는 이제 이게 극우 유튜버나 이런데 또는 이제 보수에서 선거 유불리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 사안은 뭐 크게. 왜냐면 악용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 악용하는 게 아니라 너무 정치화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과 일종의 양 진영의 극단적
세력들이 네. 뭐든지 정치를 해석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참석한 행사에서 이거 쇼입니다라고 말한 사람 있잖아요. 네. 그거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근데 그렇게 인식한다고요. 우리도 저쪽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 중에도 음모론 얘기하는 당원들이나 일부 세력이 있어요. 이거 뭐 이런 거 아니야? 막 사실을 파악하기보다는 현실을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게 우리에게 이익이 될까? 피해가 될까? 아니, 한 사람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을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여야 지지자를 막론하고 나쁜 사람이에요. 지금 사람이 다쳤는데 목숨이 위태할 뻔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이번 선거에 도움돼? 근데 이런 따지고 있는 사람은 그 비인간적이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그런 상상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여기 옮길 필요가 없어요. 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일단 빨리 이 정치가 누구를 죽이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너무 그런 극단적인 어떤 그 진영 이 논리 때문에 네. 점점 사회가 삭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대화와 타협주의자들이 설 땅이 없잖아요. 네? 얘도 필요한 부분인데. 강하게 상대방을 욕하고 무조건 증오를 부추기는 사람만이 양쪽 지지자의 이 지지를 받잖아요. 네. 오죽하면 홍준표 시장이 네. 또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한동훈한테 검투사 왔냐? 처음부터 칼질하러 왔냐? 칼싸움하러 왔냐? 그래도 오늘 그 얘기 한 거 아닙니까? 어저께도? 네. 검투사 정치가 난무하다 보니 이렇게 극단적 대결이 강화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여야 공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죠. 서로 한쪽으로 정치 테러, 정치 혐오 쪽으로만 너무 빠지는 걸 좀 경계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도 이런 테러는 근절돼야 됩니다. 네,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네. 이게 우리 민주당이 도움되나? 국민의힘이 도움되나? 이런 판단하고 있는 거는 그런 분이 있다면 반성하셔야 돼요.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네. 자, 어쨌든 가덕 신공항 부지 방문 함께 2024년 이제 민주당은 이제 당배식도 진행하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행주산성에서 따로 세력을 모아서, 기자들과 함께 이제 행주산성을 갔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기 싫었습니다. 거기 뒤에 서 있는 분들 내가 다 아는 분들이고. 알고 계시는 분들. 다 당을 같이 오래 해왔던 분들. 네.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당 활동 열심히 했던 그 형님들 주제에 딱 서 계시더라고. 네. 의원이 아닌 사람들도 다 알아보시는 다 거죠? 알죠. 네. 뒤에 뭐 뻔하잖아요. 네. 제가 진짜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시는지. 이게 저는 이제, 예. 그냥 뭐 어떻게 뭐 뜯어 말린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네. 이번 연말 연초에도 몇 사람 만나서 이거 쭉 따져보고 확인도 해봤는데 다들 똑같은 거예요. 왜 신당을 만든지 잘 모르겠다. 그 뒤에 서 있는 형님들도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 어차피 출마도 거의 뭐 이석현 선배는 국회 부의장 가신 분이. 그거 저 궁금해요. 육선입니다.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은 지금 자신의 원래 지역구가 아닌 익산으로 출마를 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이낙연 신당에 합류해서 그러니까 익산으로 이게 출마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제 그 뒤에 서 있던 분들이 다 호남 출신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2015년도 국민의당이 만들어지고 네. 2016년도 총선에서 호남에서 국민의당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독식했던 그 추억을 아마 되살리시는 모양인데 지금 호남에서도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다수예요. 지금 윤석열과 맞서 싸워야 될 때 왜 흩어져 나오냐. 그런 여론이 높기 때문에 뭐 지금 그분들이 지역구로 호남으로 가서 이렇게 쭉 대결한다고 해서 네. 성공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이석현 의원 플러스 또 추가적으로 이제 합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 지지자들의 걱정 그건 것 같습니다. 이 파괴력이 어느 정도 될까? 민주당이 영향을 얼마나 미칠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분열은 네. 어떤 형태로든 피해를 입혀요. 네. 민주당이 네. 어떤 형태든 피해를 입혀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분열을 욕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호남은 제가 볼 때는 뭐 그게 큰 민주당의 피해가 크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 네. 이길 수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반윤석열 정서가 어느 지역보다 높은데 네. 호남에서 반윤석열 하려면 민주당 말고 다른 당을 선택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심판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호남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여론도 상당한 건 사실이지만 네. 저도 윤석열 심판이라고 하는 테마에서는 호남은 뭉치게 돼 있죠. 문제는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은 3,000표에서 5,000표 이내에서 승부가 난 지역이 네. 한 40군데 돼요. 거기에 완전히 왔다 갔다 할 수가 근데 있고. 여기는 만약에 이낙연 신당이 후보를 냈다. 네. 그래서 거기서 한 3,000표를 가져갔다. 네. 그러면 500표 싸움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 때문에 우리가 저 분열을 네. 더 걱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신당을 실제 성공할지까지도 봐야 되겠지만 수도권에 출마할 만한 사람들을 대거 영입할 수 있는 거냐? 네. 그러면 민주당하고 이낙연 신당하고 분열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표는 분열됩니다. 제가 6번의 총선을 치르면서 또 각종 선거를 한 20번 치르면서 내가 느낀 건데요. 이름이 뭔지 누군지 경력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일단 나오잖아요. 네. 최소 1,000표에서 3,000표는 무조건 받아가요. 아, 어쨌든 지지하시는 분이 무조건 있군요. 있어요. 아. 그게 참 특이해요. 근데 이게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대개는 기존 정당의 골수 지지층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출마만 6, 7번 하신 분이 있거든요, 무소속으로. 네. 네. 아무런 직함도 없고요. 네. 그냥 출마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 이대 앞에 럭키 아파트 사시는 분이었는데 네. 그분이 저한테 늘 하신 말씀이 내가 빌딩도 있고 혼자 사는데 돈은 많고 쓸 데가 없는데 네. 이럴 때 나가서 한 바퀴 돌면 너무 건강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출마하시는 분이 있는데 삼보 삼아서 최근에는 출마 안 하시는데 최근에 처음부터 제가 나왔을 때 네. 국회의원 선거, 구청장 선거 안 빠지고 나오시는 분이에요. 2년에 한 번씩. 네. 취미생활이죠. 네. 실제 뭐 재산도 좀 있고 항상 3,000표에서 5,000표 이상 받아가죠. 아, 신기하다. 아니 그래요. 네. 기존 정치권보다는 차라리 저 사람이 낫다 이렇게 찍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준석 정당이 나오면 이준석 정당은 또 네. 보수표를 가져가죠. 네. 근데 보수표만 가져가면 좋겠는데 그분이 안 나왔으면 그쪽 정당의 후보가 안 나왔으면 윤석열 미워서 민주당 후보 찍을 사람들이 일부 글로 간다고요. 네.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득표율이 줄어들죠. 예. 제가 최근에 정당 지지율 조사 보시면요. 네. 신년 여론조사에서 그 이전에는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이 거의 10% 앞서는 걸로 쭉 나왔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면 조선일보에서 한 거는 33대 33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네. 케이스트 엘리처치 네네. 맞겠습니다. 중앙일보 갤럽에서는 국민의힘 39, 민주당 34. 네. 예, 갤럽은 항상 우리가 불리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 다음에 한국리서치에서 한 걸 보면 이거 한국일보죠. 네. 국민의힘 34, 민주당 33. 경향신문에서 한 엠브레인 네. 국민의힘 34, 민주당 39. 이런 식이에요 지금 쭉. 근데 이게 연말 되기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들어서기 전에 했던 조사 결과보다 5% 정도씩 다 붙은 거죠. 네. 모든 여론조사에서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붙어 있습니다. 거의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한동훈 효과예요. 효과가 어느 정도 분명히 있었다. 5%죠.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효과가 2, 3주 정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원래 신인 데뷔하면 데뷔 효과가 반드시 있어요. 네. 5% 정도면 아주 센 건 아니에요.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 됐을 때 네. 그때 한 효과는 한 10% 상승했어요. 그건 충격이었잖아요. 네. 제가 이준석 때문에 대선 때 힘들었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는 타깃층이 갔어요. 20, 30대 남성 플러스 젊은 층, 그 다음에 중도층이 그쪽으로 이준석에 대한 신선함 때문에 확 몰려갔어요. 출렁했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정당 지지도에서 많이 뒤졌었어요. 지금 이 효과는 한동훈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분열 효과. 한동훈 효과와 이낙연 신당으로 인한 분열 효과. 이게 지금 정당 지지도가 붙어 있게 만든 요인이에요. 긴장해야 됩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오갔는데 이게 2, 3주 갑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나왔어? 이럴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순한 효과라고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게 만약 구조화되면 우리 이제 어렵죠. 왜냐면 아직 이준석 정당이
발암을 아직 안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창당대도 안 했잖아요. 네. 창당 준비위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우리 지지층도 옮겨가고 저쪽 지지층도 옮겨가는 거예요. 그럼 저쪽 지지층만 옮겨가야 효과가 있는데 우리 지지층도 옮겨가면 구조가 이제 좁혀가다가 역전이 구조가 돼버리죠. 다만 이제 우리는 다시 인물 경쟁력이 저쪽보다는 더 세니까 네. 아직까지는 해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전하지 않죠. 자, 보십시오.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때 나타난 양상과 비교해 볼 때 네. 그때는 정당 지지율에서 한 13% 앞섰고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17% 이겼지 않습니까? 네. 그건 뭐예요? 우리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후보를 찍어준 거죠. 중도층이 온 거죠. 네. 지금은 신년 조사 결과를 보면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는 이자라, 위험하다 네. 이런 징후를 보여준 겁니다. 거기 젖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제가 계속 여기서 강조했잖아요. 네. 작년 12월부터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 민주당 정신 차려야 된다. 제가 계속 강조했지 않습니까? 네. 댓글에 우상호 의원 자꾸 이렇게 겁줘요. 왜 자꾸 위기 조장해요. 이런 댓글도 봤는데 이렇게 된다고 제가 앞을 내다본 거예요. 저의 장점이 뭐냐. 1, 2개월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보여요. 민주당은 지금 플러스 알파가 될 만한 이슈를 던진 적이 없어요. 최근 한 달 사이에 지도부가.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민주당이냐 아니냐에 선점한 이슈가 없다. 없어요. 지난 12월 이후로 우리는 윤석열과 한동훈을 때리는 언술만 있었지 우리는 뭘 하겠다고 던진 게 없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는 없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피습을 당해서 병원에 누워 계시면 네. 병원에 누워 계신 동안 또 뭐 할 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당장 대표 스피커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네. 저는 이낙연 신당과 원칙과 상식에 의해서 또 분열 요인이 계속 생기고 플러스 요인이 없이 계속 마이너스 요인만 좀 보여요. 위험합니다.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돼요. 강구해야 된다. 이 상태로 가면 네. 뭐 과반수 넘기는 아주 불가능하고 거기다가 만약에 연동형 제도를 유지해서 우리가 비례대표를 포기해버리죠? 15석을 그냥 앉아서 포기하는 거예요. 100% 이당됩니다. 이게 황당하죠? 윤석열 정권 심판 여론이 이렇게 높은데 의석수로는 과반수는커녕 2등밖에 못한다? 선거 치는 거예요. 이 비슷한 양상이 2012년 선거예요. 2012년 선거 때 네. 과반수 한다, 170석 한다 난리 났었어요. 11월, 1월, 2월까지. 네. 딱 그랬다가 갔더니 127석이었죠. 박근혜 비대위가 들어왔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인 네. 과반수 의석 찼어요. 근데 우리가 과반수 한다고 왜? 이명박 심판 선거고 이명박 욕을 많이 하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 마지막 해요. 2012년. 그래서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그때 지지율이 뭐 20% 이럴 때예요. 네. 근데 127석 했다고. 그러니까 정부 견제론이 높다고 그래서 우리 당을 찍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1대1로 붙으면 정부 견제론이 곧 민주당 득표율이 돼요. 네. 근데 이렇게 제3당들이 생기면 갈라져요. 저쪽만 갈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쪽 지지도 갈라져. 위험합니다. 그래서 참 걱정이에요. 어떤 형태로도 이낙연 신당을 못 나오게 막았어야 돼요. 지금은 막을 수 있지 근데 우리 않죠. 지지층 중에 일부가 네.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여론 유포하신 분들이 계시 나는 아닌데 나가면 지지층이 분열되는데. 근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었을까요? 근데 이낙연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이 그게 정치력이죠. 정치력이죠. 받진 않고 주저앉힐 수 있는 방법. 정치에 불가능한 게 어디 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불가능해지는 거지. 네. 어쨌든 제 얘기는 그거 하나만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분열 있는 통합으로 극복해야 되고 네. 저쪽을 욕하는 반사 이익만으로 이겼기 때문에 우리의 비전과 정책과 우리의 이니셔티브를 맞습니다. 계속 잘 제기해야 된다. 이거는 선거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무능과 분열 이미지 때문에 맨날 졌거든요. 네. 지금 분열 이미지가 커지잖아요, 또. 그러니까 분열을 조장한 놈이란다. 분열을 조장한 사람들과 세력이 나쁘죠. 네. 근데 그래서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 지도부가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한동훈은 욕도 먹지만 플러스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로 플러스 효과를 만들 거냐는 거죠. 이런 문제가 선거 전략인데
지금 지도부들이 초선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 물어보지도 않아 나한테. 왜 안 물어볼까요? 그거는. 저는 이제 요즘 어떤 성향이냐면 안 물어보면 얘기 안 한다. 친분이 다 두터운 건 맞잖아요. 다 친하죠. 네, 왜 안 물어보지? 뭐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야 이제 뭐. 어쨌든 이제 농담이고요. 지금 연말 연초에 나온 이 판세가 네. 만약에 2월 10일 까지 설 연휴를 지나고 나서 이렇게 나오면요. 네. 대위기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 한 달 사이에 뭔가 이 탈출구를 만들어야 돼. 민주당 담론을 좀 이끌어야 된다. 윤석열 욕만 하는 걸로 절대 못 이깁니다. 네. 그럼 뭐 100%. 왜? 우리가 2012년도에 이명박 욕만 하고 살았거든요. 통쾌했거든요. 127석 받았어요. 154인데 127. 이거 간단치 않습니다. 이게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봐가지고 좀 초조해요. 이 연말 연시에 이 여론조사 결과는 아주 안 좋은 결과입니다. 근데 한 군데에서밖에 나왔으면 에이 이럴 텐데 이게 지금 2, 4, 6, 7군데에서 조사한 것이 다 비슷하잖아요. 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징후입니다. 이게 지금 정당 지지도가 지금 현재 거의 딱 붙어 있는데 오른쪽에 동시에 같이 조사된 게 정부 견제론과 정부 지원론입니다. 지금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이건. 이런 건 보지 말라고.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대1 구도면 견제론 이꼬르 민주당 득표율이에요. 네. 그런데 당이 지금 나오면. 이준석 정당도 이런 거예요.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저 여러 번 예를 들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2012년은요 우리가 집단 착각으로 1년을 보냈어요. 4월 달에 총선에서 우리가 과반수 석 넘는다고 그랬어요. 117석 얻었어. 네. 정부 심판인데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그해 겨울 돼서 또 이긴대. 이거는 뭐 질 수가 없는 선거래. 문재인 대통령이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를. 나중에 그 선거 끝나고 여론조사를 했어요. 박근혜 후보를 찍은 사람들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더니 박근혜 후보로 정권 교체된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찍었다. 라는 사람이 15%인가 20% 나왔어요. 그러니까 박근혜를 찍는 것이 이명박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하는 거래. 문재인을 찍는 게 정권 교체인데 그렇게 인식하고 투표한 사람들이 15% 있었다니까요. 이준석을 통해서 윤석열을 심판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권 견제론 이거 보지 말라고. 우리 정당 지지율만 보시고 우리 정당 지지율. 이거 우리는 지금 하락세예요. 우리가 40 몇 프로가 나왔었잖아요. 네. 지금 30% 평균으로 내보면 34%잖아요. 네. 그럼 뭐 어떻게? 50% 이상 득표해야 이기는데. 네. 34% 득표해서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이길 거라는 착각. 이게 선거를 망쳐요. 2012년도에는 총선 때도 착각했고 대선 때도 착각해서 졌어요. 아니 4월 달에 총선에서 졌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대선 때 또 낙관론을 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결과가 우리 당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있어요. 강서구청장 선거 때와 지금은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긴장해야 돼요. 네, 이 얘기를 제가 당의 중진으로서 꼭 하고 싶었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무언가를 보여줘야 할 때다. 가만히 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창당준비위원회 이제 발족을 하고 현재까지 합류는 뭐 천하용인 중에 이제 김용태 전 최고는 빠지고 이긴 천하람 그리고 저희가 1월 3일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허은하 의원 오늘 탈당한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인원이 붙고 나서 이준석 신당이 어느 정도로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허은하 의원이 비례대표의원이거든요. 네네.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이준석 정당에 합류한 것, 네. 저는 상당히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뭐 성공 여부를 떠나서 네. 국회의원직이라는 게 뭐가 대단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임기가 5개월 남았는데, 네. 그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월급이며 여러 소위 보좌진들의 도움받는 이런 것도 작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그걸 다 포기하고 이준석 정당으로 갔다. 저는 상당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건 소신이 없이는 못하는 거죠. 어쨌든 이 이준석 정당은 두 가지 변수가 있어요. 하나는
기존의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어느 정도의 지지 세력을 끌고 갈 것이냐. 현재 보면 아직 창당도 안 했는데 10%대 초반의 지지율 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높이 나오는 거예요. 창당을 하지도 않았는데 소위 말하면 신당 창당을 통한 컨벤션 효과도 없는데 창당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10%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우리 지지층도 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센 겁니다. 네. 창당을 하면 올라가겠죠? 네. 컨벤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 컨벤션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 정당 지지율이 창당 시기에 15% 이상을 넘기면 그다음부터 쫙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본 발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정적 15%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성패를 가르죠. 두 번째, 국민의힘이 공천 과정에서 얼마나 현역 의원을 많이 날리냐. 현역 의원은요, 자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볼 땐 별거 허름해 보이잖아요. 그 지역 국회의원은 다 국회의원 당선될 때는 거기서 다 한가닥 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지지 기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썩어도 준치라고 국회의원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 경선에서 졌을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네. 출마 자체를 못하는. 그냥 출마 자체에 컷오프를 당했다. 네. 무소속이나 이준석 신당으로 간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네. 동정 여론 플러스 분노 이럴 수가 있나? 이 사람을 찍었던 유권자에게 물어봤어? 라는 이 주권 의식이 발동하면서 현역 의원을 경선도 안 시켜주고 그냥 컷오프 시켰을 때 결집해요. 그럼 이것과 이 흐름과 이준석 정당이 갖고 있는 새로운 지지세가 결합하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 대구, 경북과 영남에서 얼마나 많은 의원들을 잘라낼 거냐에 또 이준석 정당의 성공 여부의 두 번째 변수가 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 걸 봐서는 교체폭이 상당히 클 것 같다. 네.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대구도 가고 어디 지방을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 지역의 다선 의원들하고 절대 얼굴을 마주치지 않아요. 국민의힘의 다선 의원들이 불안하겠네요. 한동훈 네. 위원장에 연락할 방법을 못 찾는데요. 안 만나주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사무총장에 네. 초선 의원을 임명했잖아요. 네. 장동혁 의원. 이거는 뭐 명백한 신호죠. 다 날리겠다. 다 날리겠다. 그래서 저는 역시 윤석열, 한동훈 화끈해. 이 칼잡이들이 오니까 실제로 저렇게 다 날리는구나. 난 저는 교체폭이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그걸 정치혁신이라고 포장해서 한번 승부를 보겠다. 네.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면 경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지금 영남 쪽에 계신 다선 의원들은 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마음의 준비 이제 하셔야 돼요. 무소속으로 할 건가, 이준석 신당으로 할 특히 것인가. 오창석 의원을 꺾었던 의원 아니고요. 네. 조경태 의원. 조경태 의원. 네. 100%입니다. 100%. 네. 장재훈이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네. 조경태를 살려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1%도 없죠. 네. 네. 조경태 의원이 그때 뭐라고 하고 나갈지 다 보여요. 네. 아시잖아요. 우리당 나갈 때 뭐라고 떠들고 나가는지. 네. 똑같은 발언을 하면서 나갈 거예요. 온갖 저주를 다 퍼붓고 나갔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잘 되나 봐라. 나 자르고 이것들이 네. 저쩌고 하면서 이제 나가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상당한 폭의 교체가 이루어질 것 같고 네. 그 교체 폭에서 어느 정도 의원들이 이준석 정당으로 합류할 거냐. 이거는 아주 관전 포인트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적어도 대구, 경북과 경상도 일대에서는 이준석 정당이 바람을 일으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꼭 기대를 하는 거죠. 수도권에는 후보를 내지 않고. 네. DK 침공을 할 것이다. 네. 아니, 수도권에 후보를 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잘 도와드릴 테니까. 이준석 정당이 수도권에 후보를 내면 우리도 상당히 쉽지 않아요. 불리한. 근데 아마 전 지역에 내기 좀 어려울 거고요. 그렇게 후보를 구하기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러나 몇 군데 낼 텐데 이제 타겟팅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낙연 정당도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타겟팅을 하겠죠. 네. 주로 친명 후보들 지역에 타겟팅을 하겠죠. 근데 거기도 지금 그 뒤에 서 계신 분들 보니까 현재까지는 네. 별로 위협이 되지 않을 거다. 수도권에서 네. 효과를 발휘할 분들은 별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석현 의원도 원래 나오려면 안양에 나오셔야죠.
그렇죠. 원래 자기 지역구. 네, 민병덕 의원 적이 나와야죠. 그런데 네. 익산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수도권에서 안 된다는 걸 아시니까. 현실적인 테크. 네. 그래서 지금 이 새로운 정당들의 파괴력은 네. 그러니까 뭐 이 갑자기 1당이 되거나 2당이 될 수는 없죠. 그런데 기존 1당, 2당의 이 선거 구도에 상당히 작용할 그런 파괴력은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이준석 정당 파괴력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의 효과가 있긴 있는데, 시작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신인이라서. 근데 지금 비대위원은 지금 문제가 많이 있어서, 민경우 의원 같은 경우 노인이 빨리 돌아가셔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몸싸움 장면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결국은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은식, 호남 출신 의사라고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이분도 페이스북을 지금 닫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SNS 지금 확인 안 되는데 과거 행적들이 나오는데 좀 막말성 발언이라든지 뭐 결혼은 결국은 남자가 주도한다라든지 뭐 이런 발언들이 나와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젊은가 보죠? 그렇게 젊지 나이 먹어보니까 네. 결혼은 부인이 주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인생을 몰라.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 정치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나이 돼봐요. 아우, 이 숨 쉬는 것도 좀 죄송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누군가에게는 참신하게 보일 수 있으나 비대위원회 면면 구성이 너무 올드해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 이뇨한 혁신이가 처음 시작할 때 네. 제가 이 방송에서 뭐라 그랬어요? 저 좋은 분이다. 네.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곧 망할 거다. 제가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정치는 네. 국민의 마음을 얻는 예술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낡은 정치 문법을 쓰는 것은 혁파해야 되지만 네. 정치에 지난 1000년, 2000년 내려온 고전 문법이 있어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통일신라 시대의 임금이나 지금 대통령이나 똑같이 가져가야 할 기본 핵심 정치 문법이 있어요. 네. 첫 번째, 겸손해야 된다. 국민을 사랑하고 민심을 잘 들어야 된다. 이거는 여의도 문법이 아니에요. 고전이에요, 고전. 이걸 어기는 정치인은 반드시 망해요.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네. 첫 번째, 너무 싸가지가 없어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 말은 조롱, 비아냥, 공격 세 가지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사랑, 연민, 공감 능력 전혀 없잖아요. 동료 시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뭔 소리요? 뭔 소리요, 그게? 저도 아직 의문입니다. 동료 시민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봐가지고. 시민은 시민이지 동료 시민은 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어, 네. 이거 약간 엘리트주의예요. 내가 너희들 동료로 생각해 줄게. 건방진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싸가지가 없고 그런 공감 능력이 없고 소통 능력, 공감 능력은 소통 능력이잖아요. 네. 공격적 언어만 쓰잖아요. 이 사람은 정치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586을 공격하는 걸로 시작하잖아요. 네. 이게 뭐예요? 타도 대상을 선정해 놓고 응? 격렬하게 거기만 때려서 저 표를 얻겠다고 하는 전략이잖아요. 이거는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가져갈 태도가 아니에요. 시작할 때. 나중에 선거 때는 경쟁할 수 있어요. 근데 시작할 때는 반성과 성찰. 왜 국민의힘이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당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원장이 들어서게 됐는지를 분석해주고 제가 앞으로 그런 것을 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호소하는 걸로 시작하지 않고 막 욕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 검투사 정치하냐? 뭐 칼 들고 시작하냐? 이렇게 욕을 먹는 거죠. 두 번째, 이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사 아니에요, 인사. 네.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 네. 제가 딱 민경호 씨 딱 쓰는 거 보고, 응? 왜 민경호 씨를 썼을까요? 본인의 이념과 신념 맞아서? 더불어민주당이 586 공격하려고. 공격 수들을 배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칼잡인데 네. 공격수들을 배치하는 거예요. 지금 비대위원들을 민생을 살피고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건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쓴 게 아니라 네. 586 때려잡을 운동권 저격수 이런 식으로 저격수를 이제 데려온 거죠. 네. 한 분이 누구예요? 민경우였고요. 한 분이 김경률 전 참여연대 네. 회계사. 예. 뭐 박은식 씨도 아마 그 역할 하실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자, 이 인사를 보면
공격 앞으로만 할 사람들만 모아놓은 거죠. 소위 말하면 싸움꾼들 모아놨죠. 저 사람 큰일 났다. 근데 세 번째는,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했어요? 법무장관 할 때? 인사검증 했잖아요. 아니, 민경우 인사검증, 이거는 몇 달 전에 떠든 얘기를 그래, 그걸 검증도 안 하고 그냥 시켜? 그러니까 입다구로 인사검증한 거예요. 이 정부의 인사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이렇게 가면 망한다.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씨가 딱 등장했을 때 주는 신선한 효과가 있잖아요. 야, 40대, 50대, 50살인가요? 와, 이 젊은 사람을 써? 또 똑똑해 보이잖아. 스마트해 보이고 서울법대에 딱 똑똑해 보이잖아. 네. 그게 주는 호감이 있다고. 기존 정치권과 좀 달라 보이잖아요. 근데 하는 행태는 말과 이거는 기존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할 가장 나쁜 언어와 나쁜 인사를 쓰고 있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효과는, 한동훈 효과는 2, 3주 못 간다. 이 사람이 스타일을 바꾸지 않는 한 달 정도 지나면 한동훈 효과가 가라앉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잘못된 것들. 네. 지금 민경우 비대위원을 발탁했으면서 사과를 안 하잖아요. 보통은 이분이 오늘 어디야, 노인에 간다 그러더만. 네네, 사과하러. 나 그거 볼 거예요. 똑같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처럼. 똑같이 민경우 사진을 세대 때리는지 네. 한번 볼 거예요. 네. 이게요, 말도 안 돼. 이게 노인 폄하 발언이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사망을 권고했잖아요. 네. 빨리 죽으라고. 네.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지는 아버지 엄마도 없나? 자기 아버지 엄마한테 빨리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냥, 투표 좀 하지 마시지. 생물학 이런 게 아니라 이 친구는 그냥 빨리 죽어. 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쓰고서 사과 한마디 없어, 국민에게? 그거는 있을 수 없어. 어쨌든 제가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는 한 달 후에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정치 경륜과 경험과 섞어야 돼요. 항상 어떤 조직이든 선배의 경륜과 후배의 패기가 어우러지게 하는 그런 것이 정당이 돼야 돼요. 근데 경륜은 사라지고 패기만 모여 있으니까 이런 실수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비대위원 중에 정치를 좀 이해하고 알만한 사람이 단 한 명이 없잖아요. 네. 이래고 어떻게 저 거대 정당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저는 또 다른 제2, 제3의 실수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효과,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 3주일쯤 후에 이 효과가 줄어들 거라고 판단하고 네. 우리는 설 민심을 겨냥해서 2, 3주 후에 쓸 카드를 지금 준비해야 돼요. 그 전에 던져도. 근데 우리가 근데 그때 가서 우리도 별다른 걸 못했어. 한 달 정도 지나서. 그럼 제3당이 더 커져요. 이런 로직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쌍특검 거부권을 반드시 행사하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무회의 의결은 안 됐는데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도 55클럽이라든지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특검은 국민 여론도 당연히 관철돼야 한다는 게 높습니다. 근데 결국은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19 감싸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제19 감싸기가 아니라 네.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를 권력서열 2위인 네. 윤석열 대통령이 보호할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결혼은 전화이 되면 네. 부인이 무서워요. 부인이 1위에 1위. 아니 본인이 공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정치권에 들어왔는데 자신의 부인의 얘기는 공정하지 않게. 윤석열 한동훈의 공정과 상식은 네. 자기와 적대적 진영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만 쓰이는 칼이고 네. 자기 편을 보호하는 칼일 뿐이죠. 그게 드러난 거죠. 네. 이건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일각에서 70% 이상이 이 특검을 찬성하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서 총선 이후에 하는 것으로 타협을 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을 보낸 거 아닙니까? 한동훈은요, 김건희 여사 방탄용으로 보낸 거예요. 일부 평론가들이 한동훈이 왔으니까 특검에 대해서도 뭔가 윤석열하고 다른 목소리를 낼 것이다. 네. 이렇게 주장한 보수 평론가가 있었어요. 네. 그렇게 되길 바랐겠죠, 그냥. 제가 네. 얘라이. 이 사람은 김건희를 보호하러 들어온 사람이고요. 네.
이재명과 민주당을 파기하려고 온 사람이에요. 네. 이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건 특검 들어가는 순간 이 사람이 관련돼 있는 범죄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이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면 왜 검찰이 빨리 불러서 빨리 무혐의 처리 안 합니까? 그러면 우리 민주당이 망하는데? 지들이 양심이 있어서 불러서 무혐의를 줄 수가 없잖아요. 질질 끄는 거 아니에요. 조사도 안 하고. 네.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죠. 그 사실이 드러나면 정부가 무너집니다. 권력이 무너져요. 네. 네? 대통령 장모는 사기 혐의로 감옥 가. 대통령 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돼서 범죄인이야. 이 정부가 이 정권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해서 욕먹는 게 낫다. 김건희를 조사해서 뭐 범죄 혐의가 나오면 이거 망하는 거다. 네. 그렇게 망하는 것보단 거부권을 행사해서 개기고 가는 게 현명하다. 판단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네. 그래서 그러면 뭐냐? 국민이 심판하는 거예요. 네. 국민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막 검사 탄핵하고 뭐 국회에서 네. 열심히 싸워서 국민의힘을 제압해도 네. 윤석열에게는 타격이 안 가요. 같이 국회를 욕하면 되니까. 네.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딱 받으니까 네. 쟤들이 정권이 흐충휘충하잖아요. 네. 이 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부권을 행사한 네. 부인의 범죄는 감싸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에 힘을 국민들이 행사해야 되죠. 그러면 이거 나는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했는데 두들겨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검을 하기 위해서도 총선에서 이겨야 돼요. 네.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네. 총선 끝나고 다시 특검법 다시 만들어서 네. 다시 내면 돼요. 다시 내면 되는 거예요. 한 번 거부권 행사했다고 영원히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내용을 바꿔서 다시 내면 되지. 그러면 추가될 내용이 더 많아요. 국민의힘이 거부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못 하겠죠. 하겠죠. 못 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은 또 하겠죠. 대통령은 하겠지만 국민의힘은 이탈표가 나올 겁니다. 무조건. 그때는 나오죠. 총선이 지나면. 네. 우리가 총선 승리하고 네. 총선이 지나면 나오죠. 지금은 이탈표가 나올 리가 없어요. 숨도 안 쉬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은 네. 국회의원들이요. 숨도 못 쉬고 있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삐끗했을 때 바로 날 죽일 거다라고 하는 공포감 때문에 네. 숨도 못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탄압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엄청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요. 저 사람은 뭐라도 할 사람이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나를 제일 먼저 잘릴 사람이다. 이런 공포감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네. 네. 숨도 못 쉬고 있어요.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재의결할 때 네. 이탈표가 나올 거다? 꿈도 꾸지 마세요. 제가 저쪽 분위기 잘 알잖아요. 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만났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 지금은 절대 안 된다. 그 분위기가. 물어보면 네. 구의원 나는 차지 마. 가요. 혹시 또 이제 지난번처럼 설득하러 온 것처럼 보일까봐. 아니, 설득하러 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엄청 조심스러워한다. 분위기를 아는 거지. 그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제 느낌에 네. 이 공포 분위기가 장난 아니구나. 네. 그러니까 다선 의원들이 모이면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얘기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면 민생은 어디 갔고 다 꽝이죠.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니까 더 공포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마. 김기현 대표는 정치를 오래 같이 했으니까 네. 김 대표 적당히 해. 당신이 막아줘야지. 그럼 돼. 이런 대화가 가능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동훈 전화번호도 모른대. 친분도 없고 누구랑 친한지 알아보러 다니고 소용이 없죠. 이게 지금 오늘날의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윤석열, 한동훈 이 조합은 민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여권 장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는 반드시 할 거고, 그리고 재의결은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관련 법에 의해서 네. 무한정 미룰 수가 없으니까 아마 김진표 국회의장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때 이탈표 거의 안 나올 거예요. 나와도 소수.
20, 30표씩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재의결 요구 충족되지 않는 정도 이탈표다라고 말씀하신 그건 거죠? 모르죠. 근데 되게 지금 뭐 숨도 못 쉬는 걸 보면 네. 겁나서 알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 피스 관련된 내용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의 총선 전망, 그리고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한동훈 비대위, 대통령의 특검 법안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저희 2주마다 만나 뵙기 때문에 설 전에 한두 번 정도 이제 만나 뵐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민주당이 조금 더 아까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충고를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이 지지율 추이는 계속 요 하나로만 보지 말고 네. 이제 1주이나 2주에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쭉 그 트렌드가 만들어지면 제가 한번 다음에 또 정밀 분석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2024년 갑진년 청룡의 첫 회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다음 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